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자 언론은 적폐수사일까 보복수사일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적폐수사일까 보복수사일까. 삼척 동자도 아는 걸 묻는 것은 그 뻔한 대답을 두고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난 5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며 탈탈 먼지 털듯 털었던 자들이 이 야당이 되자 자신들이 지금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반발을 하는 때문입니다. 진짜 적폐청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장 민주당 이재명은 15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검찰이 작년 말 대장동 사건에서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대장동 게이트의 피의자가 된 것이 사법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는 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 하다며 그동안 해왔던 변명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이게 배임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부 체납할 시설 비용을 받는 것을 아직도 이익 환수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라면서 말입니다. 어디 다른 데 전문가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음모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이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과연 그런가요? 이재명이 사법살인, 정치살인을 말하자 지금 민주당이 일제히 나섰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편파수사, 기획수사, 정치보복수사다. 무슨 증거가 있어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했는지 밝히길 바란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척 동자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은 무슨 근거로 한 걸까요? 이렇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해 놓고 피의 사실을 짜 맞추는 특수통식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은 사법살인이라면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말은 책임져야 할 말입니다. 그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특수통 정시검사들이 꿈꾸는 검찰공화국이 어떨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면 기가 막힌다며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정치보복 수사는 검찰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치욕이 될 것이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정치검찰이 보였던 야당 탄압, 특징인 탄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정치보복 사법살인인가요? 자신들이 적폐수사를 했을 때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제 환국이 되어 자신들이 적폐를 수사하면 사법살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경찰도 적폐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6월 15일에는 백현동 시행사로부터 70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의 집과 이 시행사 대표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인섭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 옹벽 아파트는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바닥을 파내면서 무려 50m 높이의 옹벽을 만들어 지금 옹벽 아파트로 불립니다. 2015년 2월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 약 11만 평방미터를 매입한 뒤에 이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 상향됐을 때 그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게 특혜가 아닌가요? 당시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용도 변경 조건으로 달았는데 2015년 11월 민간 임대는 불과 10%인 123가구로 줄어들고 대신에 1100가구가 일반 분양됐습니다. 떼돈을 번 거죠. 결국 시행사는 약 3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 12월 경찰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습니다. 감사원 또 작년 5월 성남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지난 1월 실질 감사를 벌인 뒤에 4월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 그 중에 업무상 배임 죄명으로 5월 26일 경기남부 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은 또 다른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말입니다.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가 들었을 때까지 불가능한 특혜가 중복됐습니다. 과연 이 옹벽 아파트가 김인섭이라는 거간꾼 한 사람의 로비만으로 성사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눈 검찰의 수사가 이 서울 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시발점으로 청와대 윗선과 민주당으로 타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규명되지 않았던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연결선이 드러날지 주목합니다. 검찰은 산업부 외에도 여러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선 동부지검은 백운규 외에도 이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상혁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죠. 그래서 경제부처의 인사를 담당했는데 산업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에 사퇴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자료를 넘겨주고 그 13명에 대해서 다 쫓아내고 사람을 바꾼 거죠. 또 산업부 에너지 자원실장으로 있을 때 산하기관장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박은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조윤옥 전 인사수석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동부지검에는 또 국무총리실 과기부 그리고 통일부 교육부의 블랙리스트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중앙지검에도 여러 건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습니다. 반부패 강력기부는 최근 외교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의 이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정연백 전 여가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피고발자입니다. 임종석, 조국, 홍남기 등이 또 피고발인입니다. 사건이 확대되자 이 민주당엔 초조한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이 몰락을 가져온다. 그런데 한동훈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버렸죠. 우상호는 마침내 문재인까지 언급했습니다. 윗선은 어디까지고 책임은 누가 지나.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문재인은 그러면 성역입니까? 이런 민주당이 5년 전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며 그 난리를 친 것입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이런 형법전에 온갖 죄명을 끌어와서 박근혜 정부 고위 관료들을 멸문지화로 내몰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나 뜨거운 일이 아닌가요? 자, 어쨌든 13일 청구된 백운규 영장은 15일 기각되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리고 나중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76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검찰 수사가 혐의를 소명할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법원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몇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백운규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회유해서 자신의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어 무죄를 주장할 소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 없이 석방을 시켜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원은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백운규가 구속된다면 대전지법의 월성일호의 원전 평가성 조작 사건 형사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므로 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15일 백운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언론이 내놓은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 끝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 기사는 엉터리입니다. 도대체 요새 언론은 왜 그럴까요? 영장만 기각되면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언론은 검찰의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백운규 수사와 박상혁 참고인 신분 출석 통보 등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는 비대위 회의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 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말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인구 참 많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그 FED가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에도 0.5%에서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1%에서 1.25%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파월은 단호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에 떨지 않도록 안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함께 던졌습니다. 이번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75%인 한국과 미국의 이 기준금리 격차는 0에서 0.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를 보기를 원하며 1년이 하락하는 월별 물가지표를 보기를 원한다.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확실히 꺾였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 폭이 0.5에서 0.7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결국 5월의 빅스텝,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데 이어서 7월에도 최소 빅 스텝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즉 3개월 사이 금리 인상폭은 적게는 1.75%포인트, 많게는 2%포인트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연착륙이 목표이고 가능하다. 이 경기 침체로 가리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매파적 발언도 하다가 비둘기파 같은 발언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입니다. 한국도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가 이 한미의 기준금리 역전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고집하던 하느니,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고집하던 하느니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0.5%포인트를 올린다는 겁니다. 만약 한미 간 금리가 역전이 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본 유출은 금리 차의 영향도 받지만 대외 건전성이나 펀더멘탈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도 이 금통위가 연말까지 남은 4차례, 그러니까 7월과 8월 그리고 10월, 11월 이 4차례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0.25%포인트씩 4차례 인상할 경우에 연말 한국 기준금리는 2.75%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연말 예상 기준금리인 3.4%보다 크게 낮습니다. 결국 한은 또 한 차례 이상은 빅스텝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오전에 이 추경호동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4%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듭니다. 당연히 소비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앞두게 되자 이 3.6억 대출된 이자만 연 260만 원 더 낸다는 분석기사가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77% 정도가 이 변동성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낮아지지 않는 고물가입니다. 이 정권교체 기여의 3고 현상으로,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 현상으로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뒤늦게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권성동부터 문재인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됐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는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이 말입니다. 문재인은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 문재인은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그건 문재인이 알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알고 한 거짓말. 그게 뭘까요? 그건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을 인정하면서 현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미국발 긴축 공포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는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글쎄, 속수무책을 만든 사람은, 만든 집단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박홍근은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글쎄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출범 한 달밖에 안 된 정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적어도 민주당은 지금 고물가, 고환율, 특히 고금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재정을 허물면서 돈을 마음껏 쓰고 국가를 텅텅 비운 것은 문재인 정부니 말입니다. 어떻든 이 15일 출근길에 윤 대통령도 현 경제 상황을 사르는 판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정부가 16일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틀 뒤인 9월 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 사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죠. 그때 한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당시 북한이 사건 이튿날 대남 통지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12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뒤에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유족과 전문가들은 A씨가,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사고로 북측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수사는 국방부 자료를 한 것이죠.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에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도 사흘 만에 같은 해 9월 27일 입장을 묘하게 바꿨습니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당시 청와대의 지침이 하달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일 국방부의 말입니다.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최초 발표해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방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은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입니다.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업 지도선 동성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특수정보, 이 SI 정보, 이런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방침입니다. 문재인이 퇴임과 함께 관련 자료 대부분은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죠. 하지만 연관 자료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그것은 후폭풍일 것입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문제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은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유가족은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항소했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해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정숙의 옷값 기억하시죠? 김정숙의 옷과 장신구 구입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실을 파묻어 둘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통치권자부터 모든 게 투명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모든 걸 감췄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